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요 한국인의 고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참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북공정은 이제 동북공정 잘 아시죠? 중국의 역사 왜곡.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지금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어디까지 갔어? 이제 만리장성이 아니라 삼만리장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관에서 산해강까지로 원래 알고 있는데 점점 증가해가지고 이 역사 왜곡이 2009년, 2012년에 역사 공정, 이 공정이라는 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56개의 민족이 하나의 그 국가로 모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해서 이 중국도 5개년 계획으로 다 해놔요. 그래서 중국도 2002년부터 시작한 게 2007년에 이게 동북공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바로 이 요하 문명 이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이 PT를 준비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한번 또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하 지역에서 여기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이 유물들이 보면 요렇게 옥이라든지 이 옥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 그 여신상 이게 왜 여신이야? 근데 몸이 나왔어요. 몸이랑 다리가 다 나왔는데 이제 가슴이 있는 그 여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곰발이 나왔어요. 곰발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무슨 얘기죠? 바로 단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색 도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석 문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형재단의 방형 적속청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천원 지방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되게 이게 조그만가 싶은데 요런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을 그래서 골랐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런 것이 100개가 넘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구려 고분군 가봐서 알지만 그리고 이러한 적속청은 우리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에요. 중국 중원에는 이 무덤 양식이 없어.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지만 지금 요하 문명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 요하가 발굴이 된 건 1907년에 이제 일본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 그리고 이게 발굴이 됐는데 어디서 발굴이 됐냐?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4대 문명이었던 황하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을 덮어두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더 앞선 더 그 큰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발굴을 한 거야. 발굴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중국의 그 조상을 염제하고 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황제의 본거지가 여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갖고 여기에 황제릉이 원래 요 안에 중원에다가 해놨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다시 황제릉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순시대도 이제 역사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공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프랑스 신문에 나온 요걸를 이제 몸체를 붙였더니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배 앞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도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것이 그 호흡하는 여신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니나 달라 중국에 여름에 갔더니 박물관에 이 규모도 엄청 크죠.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다가는 그 왜 천재단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할 수 있게 방석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도 문화도 지금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학교가 없어. 그렇죠?
교수도 없고 논문을 쓸 애도 없어. 어디에 있어? 천안에 가면 있어. 천안에 내교육대학원 대학교 국학과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많은 학자들도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의 중국의 역사 왜곡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하상주 단대 공정. 이건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은나라, 갑골문자 했던 그 나라들을 그냥 하상주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아니라 단대 하면 연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단대 공정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동북공정은 그냥 고구려사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고사를 통째로 다 가져가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끝났어. 그 다음에 뭐냐? 탐원공정. 이 탐원공정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뭐냐면 근원을 탐구하는 거야. 자기 민족의 근원을 탐구하는 공정. 우리도 탐원 공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탐원 공정을 해봤더니 뭐야? 삼황 오제의 시절을 그 시절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도사유적이 최근 나오게 됩니다. 도사유적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는 그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요임금 시대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요임금 시대라고 하는 그 요 나라가 전설이 아니라 진짜 팩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든 게 바로 도사유적지예요. 그래서 이 요임금의 수도, 요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의 수도가 도사라고 하는 그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 그 요하 지역에는 나라 이름이 없어요. 요임금이라고만 하지 요임금이 만든 나라 이름 없잖아요. 그 요하 지역에 있는 유일한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이에요. 조선. 고조선. 그 지역 만주 지역 중국 뭐 우리 그 역사서에 나오는 그 요하 지역의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있는 이름은 뭐다? 조선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조선이라고 이름하면 완전히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을 명명을 못하고 그냥 도사유적지라고 해서 BC 2500년에 여기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문자 발굴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C 2500년이면 언제요? 기원전 2333년 바로 단군 시대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단군의 역사를 팩트로 기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국사 수정 공정을 하고 있어. 이게 다 공정이 끝났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다 알려. 그래서 중국 25사 있잖아요. 그 25사를 지금 다 다시 쓰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다 고치려면 이게 너무 일이 크니까 뭘 해? 각주 있죠. 밑에 각주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든 역사에 끼워 맞춰서 첫 번째 나온 책이 뭐다? 바로 이 사기. 사기가? 네, 사마천의 사기를 새로 썼어.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고쳐서 3,300군데를 고쳐서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기 수정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 지금 다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뭐냐? 중화 문명 전파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를 몇 개 찍어? 100부작을 찍어. 중국 스케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KBS 다큐멘터리 5부작 이런 거 하면 되게 큰 대작이잖아요. 100부작.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KBS, 우린 1, 2 이렇게 있잖아요. CCTV, 중국의 관영 TV, CCTV가 13개인가 있대요, 채널. 거기에서 이 역사, 우리의 문명에 대한 시리즈 다큐멘터리 계속 내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외국 그 정상들이 오면 주는 선물 있죠. 그런 선물에 이러한 역사 다 박아서 하고 전 세계 교과서, 일단 문제는 교과서예요. 중국의 교과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다 바뀌고 있고 외국 박물관에다가 그 각 나라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뭐 일본어 이런 걸로 각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고대사를 전 세계 박물관에 보내고 있어요. 그 공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무슨 사건이 터졌냐? 2017년에 이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 트럼프가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25분간 대화를 나눴어.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니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시진핑이 말하기를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놓고는 못하고 이 지경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중국의 이런 수정 공정을 거쳐서 문명 전파 공정을 누가 앞서서 했어? 이 국가 주석이 하고 있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고 있어 지금. 이러한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끊임없는 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죠? 울릉도 얘기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은 이제 울릉도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뿌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겨울에 배웠던 요시다 쇼인에게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뭐라 그랬어? 정한론을 이야기하면서 태평양 이 조선을 정벌해야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대동아 공영권, 태평양 전쟁 이런 게 이어지고 결국 일본의 극우 세력, 지금 일본 의회의 그 핵심 정신이 된 것을 요시다 쇼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바로 이 다케시마 여기 현의 그 또 담당자로 관리로 갔기 때문에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케시마를 개척하면 해외, 특히 러시아 등의 사변에 대응하거나 조선과 만주로 진출할 때 일본의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해상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러한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잃게 됐느냐?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일제 강점기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본 그 조선에 왔던 조선 총독이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의 시작은 언제냐?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박혁거세. 웬 말이니 박혁거세. 우리에게는 그 이 앞에도 고구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여, 고조선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다 잘라버렸어. 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자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뭘 하라? 단군을 부정하라. 그래서 조선부터 내려오는 성씨도 바꾸잖아요. 창씨 개명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전통을 없애라. 두 번째, 그래서 조상들의 무능과 악행을 과장해라. 그런데 우리의 그 조선시대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당쟁이 많았다. 뭐 맨날 우리는 합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라도 우리 윗세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일본은 봐라. 얼마나 단결이 잘 되냐.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결이 잘 되긴 잘 돼. 단결이 너무 잘 돼. 무지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근데 서양에서 정치사 공부하면서 우리 그 아시아의 정치사 공부하면서 조선시대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600년 전에 당이 이제 분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뭐 민주당, 공화당 그 두 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니 그 왕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전하 맨날 안 된다 그러고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왕이 함부로 하려 그러면은 절대 못 하는 거였다. 그것도 견제하는 두 세력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서도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조선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되면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투표 이러한 것들이 막 알려지면서 영국 지금 민족 언론이 어디냐면 BBC야. 우리 민족 언론은 우리 조선동아 한겨레 아니고 어디다 조선일보 뭐 이런 거 중앙일보 아니고 어디다 BBC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BBC랑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그 포스트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조선을 거슬러서 그 단군 시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저렇게 없는 역사 만들고 일본도 없는 역사 만드는데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펼치고 영상도 만들고 언론에도 내면서 우리의
이 오랜 전통을 알려서 이 일제강점기 때 35년 동안 훼손되었던 우리의 정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선시대의 그 분담도 당쟁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탕평책도 쓰고, 그쵸? 탕평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탕평 이야기도 하고 분담 정치, 그 붕자는 붕이거든요. 친구. 그런 뜻이,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얘기해 줄 때가 왔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때가. 그래서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무조건 안 좋은 얘기만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일본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나도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학도병에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천황을 위해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 정책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동안 이어졌다? 35년간 이어졌다. 35년간 이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잖아요. 박은식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 조선사 편수회,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게 된 게 박은식 선생님의 뭐다? 한국 통사다. 한국 그냥 통사가 아니라 눈물로 쓴 그 한국 통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일본이 기겁을 한 거죠. 일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서적 중에서 우리의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을지문독전이라든지 이순신 전이라든지 또 월남망국사,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안 된다 하는 월남망국사, 미국의 독립운동사, 이러한 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50여 권의 책을 전국에 있는 그런 책들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조선사 편수의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작업을 6개월만 하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을 수거해서 정신을 말살할 수, 역사를 말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들 안동에 가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 또 전라도 가봤더니 너무 많아.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진짜 스승들이 다 어디가 있었어요? 관직에 있지 않고 곳곳에서, 지방에서 그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 우리나라가 교육의 또 강국이잖아. 그러한 교육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쫙 이제 해가지고 책을 없앴어. 근데 나중에 다시 또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다시 쓰고 있어. 그쵸?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예요? 딱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책 제일 많은 집에 가서 맨날 책을 이제 빌려보신 거야.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어. 어느 날. 이 많은 책 없어져서 아까워서 어떡해. 우시다가 신채호를 불러봐라. 그래갖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가가지고 자기 읽었던 거 다 기억나는 거지. 그래서 쓰셨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상고사 책을 어디서 쓰셨어? 조선 상고사 감옥 안에서 쓰셨어요. 감옥에 네이버가 있어 없어? 없어. 국립중앙도서관도 없어. 그런데 그 펜과 종이 하나만 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내용을 그 가슴으로 쓰신 책이 조선 상고사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조선시대에는 책이 없어도 계속 쓰는 거야. 거기다 결정적으로 한국 통사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없애서는 이제 안 되고 어떻게 새로운 책을 써서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일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든 책이 조선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선사 편수회 역사책 쓰는데 누가 들어가 있어? 권중현, 박영효, 이완용.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 을사오적 되시겠습니다. 을사오적들이 이 역사책 쓰는데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정신을 말살하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고대사를 만졌던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시 류 금소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박혁것에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만희시 류 밑에서 그 자료 조사해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에 가 있었던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 사책이 나오기 직전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의 영이 이놈을 쳤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요 책에 보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조선사 책이 딱 출간되기 얼마 전에 급사해요. 의문사. 갑자기 급사해.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이병도는 어떻게 되냐.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 처음엔 도망갔어. 처음엔 도망갔는데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보니까 35년 동안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어디 가 계셔요? 만주에 가 계시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중국 고아원에서 그 석주 이상용 선생 안동의 99칸에 임청각 건물을 가지고 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은 비오는 집에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중국의 고아원에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권중현, 박영호, 누구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후손들은 다 그 당시 어떻게 돼? 미국 전 세계 투어하고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니까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후손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처벌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학계, 정치계, 경찰, 검찰 이런 데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사참배 안 했던 학교들은 다 폐교, 숭실학교 이런 학교 다 폐교돼가지고 남은 학교는 뭐예요? 스카이가 남은 거죠. 경성제국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데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학계라든지 또 이 당시에 뉴라이트에서 나중에 막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의병이 다 민중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몇몇 지역의 지주들을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소작농들을 몰아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때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일제가 우리나라를 잠식을 할 때, 침략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일제 강점기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친일파들이 뭐라 그래요? 해방되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꽃피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사학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국토는 회복이 됐지만 우리의 정신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병도가 처음에는 이 일제강점기 때 배웠던 그 식민사학이라든지 그런 걸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이 서울대학교 학장했어요. 학장도 하고 이랬고 이 후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수거해간 그 많은 민족 사서들, 상고사 책을 거의 유일하게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상고사에 대해서는 책을 본 사람 나다라고 인터뷰를 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당군은 신화 아닌 우리의 국조다. 나라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언제 끊겨? 일제 때 끊겼다. 그리고 이게 무슨 글자죠? 쌤? 그렇죠. 요순 시대 때 그 요와 함께 개국을 했다. 지금 뭐예요? 중국에서 요 나라 역사 나라다, 역사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개국을 했고 기자보다 앞서서 뭐 입국을 했고 삼국사기 이전에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뭐 이전의 것들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썼어. 언제? 1986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이 후손들이 이 제자들이 강단사학이라 그래서 대학교에 다 교수를 하고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총기를 잃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도 박사를 이렇게 흔드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최태영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최태영 박사 생몰년을 보시면 기암하죠. 1900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 몇 세? 105세. 105년의 인생을 여자분도 아닌 남자분이 저 시대에 사셨다는 거는 뭐다? 하늘이 살려준 분인 거지. 왜 그랬냐? 이분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법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보성 전문에서 교수를 했어. 보성 전문에서 배운 게 아니라 보성 전문 시절부터 서울대, 부산대, 중대, 숙대 뭐 이렇게 교수를 쭉 하시고, 이제 이분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 법전 있죠. 그 이제 법을 하셨던 분이니까 법전 편찬위원이셨고, 고시에 우리나라의 그 복무할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행정가들은 우리의 정신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시에다가 국사를 넣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걸 뿌듯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시험 문제를 봤더니 기함하신 거지. 시험 문제 보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도 교수를 찾아간 거죠. 같은 서울대 교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때 깨우친 게 뭐냐? 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그 당시에 역사, 우리의 그 역사를 이야기했던 그 옛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나만 살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역사를 알려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70세 때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분은 법학도 하셨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거.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자료를 찾아다니시고 직접 눈으로 보신 거, 그런 걸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의 책이 나와 100살 되던 때에 인간 단군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시게 됩니다. 이 팩트에 근거하신 분이 왜 단군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2002년 102세 때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를 쓰시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의 고대사와 우리의 단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아 있었던 사람, 그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찾지 못하고 책이 없는 이유는 뭐다? 책이 없는 건 우리가 세조 때, 예종 때, 우리 아시죠?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조선왕조실록 검색하면 조선왕조실록 인터넷에 다 나와요. 거기에 단군 딱 치면 단군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다 검색되거든요. 여기에 삼성기라든지 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성기는 뭐냐?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단고기가 아무리 위서다 누가 얘기를 해도 완전히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들의 제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홍합 나철 선생하고 같이 을사오적 처단을 했던 사람이 이기 선생님 배웠잖아요. 해학 이기 선생님의 집안에서 내려오던 책이 이 삼성기거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나라에 사대하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 정신을 알려줄 책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 정신들을 다 미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는 빨리 근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보니까 미군정이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이고 그때가 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서양과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거 다 없이 오로지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되게 미신이라 그러고 오히려 우리 민족이 비과학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거의 미개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60, 70년대를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예요?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특히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유산의 염산제, 강릉단오제 가보면 나무 신목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뭐다? 우리 민중들의 염원과 기원을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이제서야 서서히 밝혀지고 우리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은 어느 서양에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자연과 하늘을 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는 하루아침에 누가 시험 문제 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피 안에 면면이 흘러왔던 그 선도의 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보면 미국의 이거는 러시모 바이산의 대통령,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4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금융, 군사, 언론의 바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 얼마나 많이 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강화도 만이산은 안 가도 여기는 가가지고 해마다 얼마나 많이 성지 순례를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사실 대단하긴 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로마 시대가 언젠데 그때 나라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딱 되냐 말이지. 근데 그러한 것이 1차 대전 이후에 아주 세계가 복잡스러울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또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야, 나라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도 독립운동사 보니까 나라 없이 독립운동 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듯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의해서. 그래서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 나라는 없어졌지만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교육했고, 그러한 것들을 어머니의 어머니로 통해서 그 정신이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두른다는 걸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해마다 8월 15일 되면 그렇게 그 두드려 맞아도 꿋꿋하게 이렇게 신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줄 서가지고 신사 참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곳곳에 우리가 일본 답사도 우리가 가봤지만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 옆에 신사 다 있어. 거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더만요. 아무도 우상 숭배라고 안 해. 그거 우상 솔직히 말하면 나무떼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뭘 만지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곳곳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지금 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군사 강국이 된 나라들인 거죠. 손문의 무덤, 이 계단 몇백 개 계단 올라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요. 염제와 황제를 중국 대단하다 대단해. 산을 깎아가지고 전 세계 최대 바위산이에요. 바위 조각상이에요. 여기 옆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 여기서부터 절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서 하는 거. 염제와 황제를 이렇게 해놨어. 중국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 최근에는 뭐를 해놨어? 옛날에 염제, 황제 둘이었는데 이제 요하에서 막 유물 나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는 치우를 엄청 안 좋게 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치우까지 우리 조상이다 해서 3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역사서 수정하는 데 있어서 고구려와 수당 전쟁 있잖아요. 전쟁자를 다 빼요. 왜?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난으로, 내부의 난으로 해서 그 명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국사수정공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이승원 총장은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군가 해보니까 단군이다. 그 단군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바위산은 못 만들 망정 우리가 단군상을 만들어서 369기의 단군상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곳곳에다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다시 부흥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냐? 1980년대야. 그 당시에 우리가 못 살고 하다가 20년 동안 막 경제적으로 발전은 했어. 근데 이제 우리의 정신은 없는데 외국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있어. 뭐가 있어? 단군이 있고 그 정신은 뭐야? 홍익정신이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
통일을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이 돼서 그 6.25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뭐 종교로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라 통일을 기원하는 나라의 조상 단군상이야.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이거를 369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목 잘린 거. 목 잘리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또 어디요?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거가 종교다. 종교라고 말한 적 없어.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 시비에 휘말리게 해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못 찾은 거, 그리고 무분별하게 서양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단군을 이렇게 종교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대담을 했는데 이 게오르규 신부라고 영화 25시 아세요? 25시를 아시는 분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야. 네, 유명한 탤런트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작가고 신부님이세요. 노벨 문학상을 안소니 킬 그렇습니다. 기억력 좋아.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담을 하는데 이 게오르그는 뭐라 했어?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며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왕하면 서양의 왕하면 우리 다 알아. 아브라함, 솔로몬, 뭐 이런 거 다윗 왕 이런 건 남의 나라 왕은 다 알면서 우리나라의 왕은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홍익인간입니다. 한국인은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어떤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분 그래서 얘기를 내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하이데거를. 진짜 그랬어?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천부경을 이 사람이 알았다고? 찾아봤더니 이분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혼란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서양의 어떤 그 계몽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몽주의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가 1차 대전을 일으킨 거야. 너무 많은 희생이 따랐고 이게 철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류를 죽여야만 했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생철학, 실존철학인데 그걸 공부하면서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이젠 서양의 역사에서 너무 많은 폐해를 봤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동양이에요. 그래서 동양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으로 찾아온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중국에는 신의 혁명이 막 일어나고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 세력과 함께 했던 사람이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 신규식이라든지 예관신규식,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전병훈, 이분은 중국의 도교 도학자들하고 이미 교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전병훈이 쓴 책인 정신철학 통편 제일 1장에 넣은 게 바로 천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동양 철학을 배움과 동시에 이 천부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천부경은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끝이고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하나고, 또 천지인 그 우리의 삼수 문화를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동양의 철학자들을 초빙을 하는데 우리 한국의 철학자를 초빙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까지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잖아. 천부경을 알려달라고. 이분이 알았을까요? 이분 가서 하이데거한테서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 천부경을 이야기하신 분은 전병훈이고, 이 전병훈은 득도를 했지만 도에서
나 혼자 너무 좋아서 끝나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냐? 유교의 대동사회.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집도 굶지 않게 하는, 나만 지식을 축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지식을 알려주는, 그 어디에도 나와요. 바로 세종의 마음에도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성 외왕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성통공헌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더라. 그 역사를 보니까 바로 단군이었다. 그러면서 이 단군을 신인해서 철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전병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하이데거 이런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노엄 촘스키, 그 세계적인 언어학자 촘스키 아시죠? 이 촘스키가 MIT 대학 그 교수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 지구상에서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을 이룬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노엄 촘스키는 우리나라 4번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분이야. 우리 대학원에, 내교육대학원에 계시는 이마누엘 그 교수님이 TV에 출연한 건데, 화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 뭐 유학생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독재 정권의 항거해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을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졌고 2002년에는 네티즌들의 힘으로 개혁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죠.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촘스키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우리 속에 있었다. 언제 있었다? 신라시대의 최치원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현명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이 풍류가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는 원천인데 그 내용은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선사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현명한 도는 유불도 삼교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이 현명한 도를 가지면 모든 생명체에 두루 접하여 그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새롭게 원래 태어난 거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강제 인해. 우리 뇌 속에 이미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 천부경 안에서 이야기하듯이 천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복본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와서 언제 세종대왕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자를 만드는데 세상에 철학이 담겨있는 문자, 전 세계에 우리 문자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은 또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또 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7,000개의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말은 7,000개인데 문자는 한 3, 40개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우리나라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중에서 제일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이잖아요. 근데 그 한글의 모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 천지인이라는 철학이, 근본 철학이 들어가 있는 문자야. 우리는 매일 쓰는 문자 안에 그 천지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조선시대에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묻혀져 있다고 생각했던 이 치우천왕,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치우천왕 언제 알았어? 놀다 보니 알아봤어. 뭐죠? 2002년 월드컵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붉은색, 이때만 해도 우리 레드 컴플렉스 있을 때였어요. 빨갱이 이런 얘기 할 때야. 웬 붉은색? 그런데 또 얼굴도 악마야. 붉은 악마.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지, 어떻게 천사 이런 건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 피를 끓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 DNA 속에 있었던 거야. 치우천왕이래잖아 이게. 그래서 붉은 악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치우천왕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젊은 애들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놨는지, 캐릭터도 엄청 다양하게. 그래서 지금 요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속에는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이런. 그런데 이러한 정신들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로운 마음들은 언제 표출이 되냐? 평상시에는 표출이 안 돼요. 그렇죠? 난세에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의병으로, 일본이 깜짝 놀랐죠. 관군 숫자는 아는데 의병 숫자는 몰랐거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의병 도포자락 휘날리며 글 공부만 하던 우리는 선비, 뭐 지붕이 새도 뭐 어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병은 알면 암과 행함을 같이 하는 지행합일의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유교도 우리는 지행합일하는 그런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유교로 발전을 시켰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병을 항쟁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외국에서 연해주라든지 만주에 있던 분들이 강제 이주 당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 이 중국 땅의 벼농사를 일군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을 손수 다 해가지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면서도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사도 한번 못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모셔왔더니 얼마나 우리가 원망스러울까. 근데 원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동안 독립운동한 사람을 못 찾은 것도 나라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 뿐이겠지요. 원망 안 합니다. 우리가 간 뒤에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신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우왕좌왕하고 나라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울분에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정치도 다르고, 지금 선거 보니까 지역색, 완전 지역색 다르고, 또 이때는 신분의 차이가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홍범도, 신돌석 이런 사람 13도 창이군에 못 들어갔잖아. 그 정도로 고정관념이 있는 그 속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할까 했을 때 중심을 잡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홍암 나철이라는 거죠. 뭐를 중심으로 했죠? 우리 국파민멸의 근본 원인은 사대주의, 역사,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망도전, 나라는 망했으나 도는 살아있다 라는 이 네 글자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다는 거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의 중심은 뭐다? 단군이다. 그 단군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시의정원 29명 중 21명, 13명 중 11명이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조소왕이라는 사람은 무호독립선언서도 썼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만들 때 제2조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 균평이 하면 흥방보태평하라,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이게 삼균주의죠. 하여 태평을 보존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이다 라는 건국 강령이 어떻게 나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 뜻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셨던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 내일 모레 독립이 된다라는 그걸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고문받으면서 자기 자식들 중국 고아원에 보내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이 고문받는 그 비명소리를 듣던 심산 김창수 선생,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에 가까운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 바로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이러한 민족사학자, 특히 박은식 선생은 보세요. 천도는 돌고 돌아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일종무종일, 처음과 끝이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혼과 백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백을 잃었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돼? 아니야. 우리는 국혼이라는 것이 있어. 그 국혼은 나라의 종교이며 나라의 학문이며 나라의 글과 말이며 나라의 역사다.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고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어학회,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데 끝까지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주시경의 어문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과 글은 그냥 말글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
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그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체는 없어져, 체가 없어도 체가 있어도 성이 없으면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성, 정신, 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독립운동가들을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목숨을 바친 일제강점기 내내 이런 무장 항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6.25 전쟁으로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물러가면서 한 말이죠. 전쟁 기념관에 있는 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33년 만에 아시안 게임을 열었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적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의 그 개발도상국에서 다 우리나라를 배우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신 우리 조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경제만 발전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정신을 이제 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동안 막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중국이 아주 클 거니까 중국 옆에 붙어서 우리가 어떤 그 지리적인 이득을 얻을 줄 알았어. 나조차도. 근데 골무면 골물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 그쵸.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저렇게 자꾸 확진자를 왜 내나, 솔직히 조금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 언론이 요새는 유튜브 보는데 지쳤어. 우리나라 극찬하는 거를 보는데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어요. 미국의 청문회에서 이 초록색이 사우스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는 하루에 이렇게 4,000명을 검사하는데 도대체 미국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검사하고 보고하는데 한국에 그렇게 뒤처져 있는 거냐. 온통 우리 영어 못하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너무 잘 들려. 그리고 끝판왕 트럼프. 그 우리 하노이 회담 하려고 하는데 하루 전에 취소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민족의 그 수십 년의 그 과제를 하루아침에 지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전화해가지고 플리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했던 전쟁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빚을 많이 졌어. 심지어 그 못 사는 에티오피아한테도 빚 져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마음이 동남아 여행 가면 마음이 불편한 그 필리핀이나 이런 좀 못 산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에 다 우리가 원조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골라가며 지원하는 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교단에서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이면 미국, 우리가 들어본 모든 로망했던 프랑스, 스웨덴,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교과서대로 했다가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라는 극찬을 듣는 때가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한 끝판왕. 2015년에 테드라는 그 연설에서 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우리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것은 핵폭탄이 아니고 이젠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땡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1,000억을 중국에 이미 그 보내가지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걸 알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또 주식이 대박이 났어, 이 사람 주식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빌 게이츠는 미리 이 바이러스가 있을 것을 알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상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먼저 우리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백신 개발을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K-바이오, K-의료, 이거 우리 K-팝은 저리 가라로 어마어마한 지금 뜨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마무리를 뭐라고 하고 있냐? 그렇다면 홍익 하는데 이 21세기에는 홍익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건강. 야, 이게 2011년에 쓰여졌는데요. 1번이 건강이야. 지금 마치 코로나를 보듯이 건강. 왜? 우리 인간은 어쨌든 몸이라는 걸 빌어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나는 뭘까요? 나는 심장인가? 뇌인가? 눈인가? 난 생각해보니까 눈이 난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냐? 이 몸은 나라는 영혼이나 나라는 정신이 가지고 움직이는 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발달하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많이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야. 나의 볼펜이나 내 가방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내가 잘 달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첫 번째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관 신규수 선생님도 공부 목적이 이거 과거 시험인가 해가지고 스승을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세 번째는 지성.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건강하고 양심만 있다고 해서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시험 치는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인 능력. 농부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능력과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풍류. 우리나라에는 풍류가 있듯이 인간은 멋과 풍류, 예술을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 득도했다라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서울대 학생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축지법을 쓴다고 나와 있더라. 옛날 사람들은 득도를 하면 그래서 축지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득도하신 분이 축지법을 알려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 타는 데는데 왜 축지법이 필요하냐?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터넷 활용하면 돼. 굳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모든 전 세계 하버드대 박사가 강의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나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조주빈처럼 N번방 이런 거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술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 즉 좋은 생각을 하고 그걸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이 든 사람이 홍익하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홍익 인간의 조건 5개만 얘기하면 모든 교육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루어낼 이런 개천절을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그런 개천절 견축식을 하면서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일을 할 때 그냥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런 정신적인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는 우리 민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홍익인간과 인간사랑과 지구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폐허가 되고 비닐과 플라스틱 공해, 이런 비닐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가 아픔을 겪고 있고, 새가 죽어서 안에 팠더니 플라스틱, 온갖 플라스틱에 죽고 기름에 뒤덮인 이 우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변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이 멸종 위기에 그 거북이가 100개가 알을 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인도에 이거 코로나 있기 전에 똑같은 사진이고 코로나 있은 다음에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봄인데 미세먼지 없잖아요. 중국이 이게 지구가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최재천 교수 있잖아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하고 그 제인구달 선생, 제인구달하고 야 우리나라 이제 우리 지구 큰일 났다. 이 환경 살려야 되는데 북극곰이라든지 이거 큰일 났다. 아무리 얘기하고 세미나하고 책 내도 안 되더니 바이러스로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깨끗해지면서 이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원 총장은 이전부터 바이러스 있기 전부터 무슨 운동을 하셨냐? 지구시민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표어였어요. 일기 표어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은 지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였다 해도 우리는 지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분이 한국인에게 고함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한국의 저력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우리 민족의 건국 철학 속에 있다. 이 철학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선진국이 되나, 그래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 터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깐깐하고 클레임 많이 걸고 하던 그 성격이 또 빨리빨리 하고 막 급하고 이런 모든 성격이, 그리고 정치인 조금만 잘못하면 막 댓글 달고 무조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더 이 지도자들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 민주화 운동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같이 이겨내는 그런 DNA가 쭉 예전부터 있던 게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폭발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 전 세계가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그 약품 하나, 키트 하나만 내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철학과 정신이 우리는 없어. 우리는 불교, 유교 이런 거밖에 없었어. 이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홍익 정신이 있었고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면서 이것과 함께 알려야지 우리가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 나중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강사님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뿜뿜 하면서 알리려 나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